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아주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눈이 어찌나 많이 오는지 처마 밑까지 눈이 쌓여 문을 열기조차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바람은 매섭게 불어와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울어댔고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면 마을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두메산골 마을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인근 고을 땅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최 부자의 집이었습니다. 최 부자 댁은 소슬 때문이 하늘을 찌를 듯 높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만큼 쌓여 있어 쥐들도 배가 불러 도망가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최 부자는 재물 욕심이 어찌나 많은지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에게도 쌀 한 톨 내어주는 법이 없는 지독한 구두쇠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머슴들이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쉬는 꼴을 보지 못해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하며 일을 시켰고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져야 겨우 저녁 숟가락을 들게 하는 고약한 신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 집 앞을 지날 때면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숨을 죽이며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이런 고약한 최 부자 댁에는 소처럼 우직하고 곰처럼 힘이 센 돌쇠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성실하여 팥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쇠는 부모도 없이 어릴 적부터 남의 집 문간방을 전전하며 살아왔기에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자신보다 약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에는 낡고 해진 무명옷 한 벌만 걸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언제나 맑고 깊어서 마치 산속의 옹달샘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살을 내는 듯 차갑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고 쌓인 눈 위로 또다시 눈이 덮여온 세상이 은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든 깊은 밤이었지만 돌쇠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외양간에 있는 늙은 황소가 추위에 떨지는 않는지 여물통이 비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쇠는 낡은 소못을 여미고 집신을 꿰어 신은 뒤 문을 열고 차가운 눈바람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돌쇠의 볼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를 내며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달도 별도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오직 쌓인 눈이 희미한 빛을 내뿜어 사물을 분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허공으로 흩어졌고 손발은 꽁꽁 얼어 감각이 무뎌질 정도였습니다. 돌쇠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외양간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훅 끼쳐오는 소똥 냄새와 구수한 밑집 냄새가 오히려 그에게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늙은 황소는 주인의 발소리를 알아들었는지 커다란 눈을 껌뻑이며 누워있던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돌쇠는 황소의 등을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어주며 쇠죽솥에 남은 온기가 있는지 확인하고는 구석에 쌓여있는 일집을 더 가져다가 바닥에 두툼하게 깔아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밀집 덤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처음에는 쥐나 고양이가 추위를 피해 들어온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소리는 짐승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크고 둔탁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도둑이 든 것은 아닌가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볏짚 더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돌쇠가 떨리는 손으로 수북하게 쌓인 칡집을 걷어내자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밀집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 짐승도 도둑도 아닌 사람의 형상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루하기 짝이 없는 얇은 옷가지 하나만을 걸친 채 파랗게 질린 얼굴로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투성이가 된 얼굴 때문에 나이나 생김새를 짐작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여인은 인기척에 놀라 몸을 잔뜩 움츠리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돌쇠를 올려다 보았지만 도망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돌쇠는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인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손은 나뭇가지처럼 가늘어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돌쇠는 만약 이 여인을 최부자에게 들킨다면 당장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매타작을 당할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보다 연민이 더 크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뉘신데 이런 곳에 숨어 계십니까? 돌쇠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물었지만 여인은 대답할 힘도 없는지 그저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돌쇠는 급한 마음에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주려다가 밖이 너무 춥다는 것을 깨닫고는 주변에 있는 헌거적과 갯짚을 닥치는 대로 긁어모아 여인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누가 볼세라 외양간 문틈으로 밖을 살피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이 밤중에 누군가 이 광경을 본다면 큰 사단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쇠는 여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주무르며 온기를 전하려 애썼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손을 비벼주자 여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며 배가 고파요. 라고 모기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애처로워서 돌쇠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문득 저녁에 아껴 먹으려고 남겨두었던 주먹밥 한 덩이가 자신의 품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차갑게 식어버린 보리밥 뭉치였지만 지금 이 여인에게는 무엇보다 귀한 생명줄이 될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주저없이 품에서 주먹밥을 꺼내어 여인에게 내밀었고 여인은 밥덩어리를 보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어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얼마나 굶었기에 체면도 염치도 다 있고 저리 허기진 모습을 보인단 말인가. 그는 행여나 여인이 급하게 먹다 체할까봐 옆에 있던 물바가지에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건네주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누가 뺏어 먹지 않습니다. 돌쇠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여인은 잠시 먹는 것을 멈추고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먹밥 하나를 개 눈 감추듯 먹어치운 여인은 그제야 조금 살 것 같은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돌쇠는 그녀가 조금 기운을 차린 것 같아 안도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갈 곳 없는 여인을 밖으로 내보내면 얼어 죽을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주인 몰래 이곳에 계속 숨겨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의심이 많아 하루에도 몇 번씩 곳간과 외양간을 둘러보곤 했기에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쇠의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타고난 착한 심성 때문에 차마 그녀에게 나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을 굳힌 듯 여인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주인 영감이 나오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여기서 꼼짝 말고 숨어 계셔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볼 테니 절대 소리를 내거나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인은 돌쇠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은 마치 어미를 잃은 어린 사슴처럼 가련해 보였습니다. 돌쇠는 다시 한번 볏짚을 두툼하게 덮어 그녀의 모습을 완벽하게 가려주었습니다. 외양간을 나온 돌쇠는 다시 눈보라치는 마당을 가로질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 때문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일들을 걱정했습니다. 만약 칠성이나 다른 하인들이 알게 된다면 주인 영감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고 그러면 자신은 물론이고 저 여인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특히 칠성은 평소에도 돌쇠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 꼬투리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자였기에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문풍지를 때릴 때마다 돌쇠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돌쇠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 장작을 패며 주인 영감과 칠성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밤사이 눈이 많이 내려 외양간 쪽으로 향하는 발자국은 모두 지워져 있었고 아무도 간밤의 일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습니다.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침밥으로 나온 밥을 절반만 먹고 나머지는 몰래 호박잎에 싸서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헛간에 있는 여인을 생각하면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아침부터 마루에 나와 뒷짐을 지고 서서 머슴들을 감시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아, 밥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눈 치우는 게 뭐 그리 더디냐.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릴 때마다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라도 주인 영감이 외양간 쪽으로 발길을 돌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일부러 외양간과는 반대쪽 마당을 더 열심히 쓸며 시선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돌쇠의 이마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돌쇠는 잠시 틈을 타서 외양간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재빨리 볏짚 틈으로 밥덩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십시오. 밑집 속에서 하얀 손이 나와 밥을 받아갔고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그 짧은 인사에 왠지 모를 가슴 뭉클함을 느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처녀는 돌쇠의 지극정성 덕분에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빗집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며칠을 지내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돌쇠가 가져다주는 식은 밥덩이 하나에도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쇠는 밤마다 몰래 외양간을 찾아가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말동무가 되어주었는데 비록 얼굴은 꾀죄죄하고 옷은 남루했지만 그녀의 말투나 행동거지에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은 그녀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집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참모 할멈이 밥을 퍼담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다. 분명 밥을 넉넉히 했는데 왜 자꾸 밥이 모자라지 쥐새끼가 들었나. 참모 할멈의 혼잣말을 들은 칠성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칠성은 평소 돌쇠가 밥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던 놈인데 요 며칠 사이 밥을 남기거나 몰래 싸가는 듯한 모습을 몇 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돌쇠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곰 같은 놈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내 이번 기회에 저놈의 꼬리를 잡아서 주인 영감한테 점수 좀 따야지. 칠성은 돌쇠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밟으며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짐짓 모른 척하며 태연하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외양간에 숨겨둔 처녀의 존재가 언제까지 비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눈보라가 그치고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던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여느 때처럼 몰래 외양간으로 향하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담벼락 뒤에서 누군가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봤다니까. 밤마다 외양간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귀신이 아니라면 도둑고양이라도 등개지. 그것은 칠성과 다른 머슴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돌쇠는 심장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그들이 외양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 처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칠성이 사라지기를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외양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낭자.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곳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돌쇠의 다급한 목소리에 처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돌쇠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눈 덮인 산골에서 그녀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외양간 밖에서 뽀드득하고 눈 밟는 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쇠와 처녀는 숨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고리가 덜컹거리며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달빛과 함께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돌쇠는 본능적으로 처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쇠스랑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과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는 누구이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밤바람만이 윙윙거리며 그들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문이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리며 차가운 밤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고 그 바람을 타고 희미한 호롱불빛이 어두컴컴한 외양간 안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숨을 멈춘 채 등 뒤에 숨긴 처녀가 들키지 않도록 몸을 최대한 웅크려 볏짚 더미 쪽으로 바짝 붙어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다행히 주인 영감이 아니라 뱀눈을 하고 늘 남의 뒤를 캐고 다니는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은 한 손에 호롱불을 들고 개슴츠레한 눈으로 외양간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살쾡이 같아 돌쇠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킁킁거리지며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이 밤중에 잠도 안 자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설마 소여물을 훔쳐다 팔아먹으려는 건 아니겠지. 칠성이 비아냥거리며 돌쇠에게 다가오자 돌쇠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손에 쥐고 있던 쇠스랑으로 바닥에 짚을 고르는 시냅을 했습니다. 아이고, 형님도 참. 날이 너무 추워서 우리 누렁이가 얼어 죽을까봐 짚을 좀 더 깔아주러 왔지요. 주인 영감이 소 잘못되면 내 다리 몽둥이를 분지른다고 하셨는데 어찌 잠이 오겠습니까? 돌쇠가 너스레를 떨며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칠성은 돌쇠의 말이 못 믿어온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천천히 외양간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호롱불을 높이 들어 돌쇠의 뒤쪽, 처녀가 숨어있는 볏짚 더미 쪽을 비추려 했습니다. 소를 핑계대고 딴짓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말이야. 어디 보자. 거기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칠성이 발을 떼어 볏짚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 돌쇠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 늙은 황소가 음매하고 크게 울며 꼬리로 칠성의 몸을 탁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의 움직임에 놀란 칠성은 똥을 밟은 사람처럼 팔짝 뛰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에이쿠, 이 짐승놈이 미쳤나. 밤중에 왜 지랄이야. 칠성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황소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호롱불에 기름이 튀어 옷자락에 묻자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돌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황소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칠성을 문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형님, 소가 낯선 불빛을 보고 놀라서 그럽니다. 얼른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다 소가 날뛰면 큰일 납니다. 칠성은 투덜거리면서도 소 뒷발질에 채일까 겁이 났는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두고 보자. 내 놈이 수상한 짓 하는 거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당장 영감님께 고해서 쫓아내 버릴 테니. 칠성이 문을 닫고 사라지자 돌쇠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내뱉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빗집 속에 숨어있던 처녀도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곤란해지셨네요. 처녀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하자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닙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으니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칠성이가 의심을 품었으니 당분간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간밤에 내린 눈으로 더욱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최부자 댁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싸늘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침부터 참모 할멈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속이야. 어제 분명 밥을 한 솥 가득 해놨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밥이 또 줄어들었어. 쥐새끼가 사람만 한 게 사는 건가? 아니면 도둑놈이 든 건가? 참모 할멈은 솥뚜껑을 요란하게 열었다 닫았다 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밥이 조금씩 사라지는 일이 며칠째 계속되자 부엌 식구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돌쇠는 참모 할멈의 목소리에 흥칫 놀라며 빗자루질을 멈추었습니다. 사실 그 사라진 밥은 돌쇠가 몰래 주먹밥을 만들어 처녀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밥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굶주린 처녀의 허기를 채우기에 부족했기에 밤늦게 부엌에 들어가 식은 밥을 조금씩 훔쳐냈던 것입니다. 돌쇠는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이고 더 열심히 비질을 하는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뜨끔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랑방 문을 열고 나온 칠성이 부엌 쪽을 흘깃 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칠성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며 참모 할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멈, 쥐새끼가 아니라면 두 발 달린 짐승짓 아니겠소. 요새 밤마다 부스럭거리는 놈이 하나 있는데
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두고 보는 중이요. 칠성의 말은 돌쇠를 겨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일손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돌쇠가 에이, 걔가 그럴 위인이 못 되는데. 아니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 요새 밥 먹을 때 보면 안색도 안 좋고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부자 댁에 헛간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헛간 쪽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둥.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담을 넘는 것을 보았다는 둥. 확인되지 않은 흉흉한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노인은 최부자가 하도 인색하게 구니까 조상님이 노에서 귀신을 보낸 게야 라며 혀를 찾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최부자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소문은 돌쇠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고 처녀를 지키는 일이 점점 더 힘겨운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돌쇠가 장작을 패고 있는데 칠성이 슬그머니 다가와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어이, 돌쇠, 너 요새 얼굴이 반쪽이 됐다. 밤에 뭘 하고 다니길래 그렇게 축 늘어져 있어. 혹시 어디다 처녀라도 숨겨놓고 밤마다 재미 보는 거 아니냐. 칠성이 낄낄거리며 농담인 척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돌쇠는 도끼질을 멈추지 않고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형님도 참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그저 잠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간 나머지 장작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칠성은 돌쇠의 반응을 즐기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툭 내뱉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근데 말이야. 내가 어제 헛간 뒤를 좀 살펴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걸 주웠단 말이지. 칠성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일 듯 말 듯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붉은색 댕기 끝자락처럼 보였습니다. 돌쇠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처녀가 머리에 하고 있던 댕기가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돌쇠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고 비열하게 웃으며 댕기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이게 주인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주인을 알면 좀 알려주지 그래. 돌쇠는 칠성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도끼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칠성이 댕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이미 헛간 근처를 샅샅이 뒤졌다는 뜻이고 처녀의 존재를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조바심이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처녀를 데리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낮에는 보는 눈이 너무 많았고 밤에는 칠성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참모 할멈이 돌쇠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돌쇠야, 잠깐 이리 좀 와보거라. 참모 할멈은 최부자 댁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터줏대감 같은 존재로 주인 영감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쇠를 부엌 뒷문 쪽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행주 치마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2덩이를 꺼내 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먹어라. 굶고 다니지 말고. 돌쇠는 뜻밖의 호의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참모 할멈은 주름진 손으로 돌쇠의 어깨를 툭툭 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밥숟가락 놓은 지가 몇 년인데 쌀 없어지는 걸 모르겠냐. 내 놈이 훔쳐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 내 다 안다. 돌쇠는 화들짝 놀라 할멈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할멈이 그를 말렸습니다. 쉿. 소리 내지 마라. 네가 심성이 착해서 불쌍한 짐승이나
사람을 거두는 거겠지.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칠성이가 독을 품고 덤벼들고 있어. 그놈은 제 이익을 위해서라면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울 놈이야. 할멈.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돌쇠가 울먹이며 말하자 할멈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는 무슨 죄? 사람 살리는 게 죄라면 세상 천지에 산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지만 주인 영감 귀에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릴 테니 서둘러라. 오래 숨길 수는 없을 게다. 참모 할멈의 따뜻한 충고는 돌쇠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위기가 코앞까지 닥쳤음을 확인시켜주는 서늘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고 할멈이 준 주먹밥을 품에 안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헛간에 도착한 돌쇠는 처녀에게 주먹밥을 건네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낭자,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참모 할멈이 눈치를 채셨고 칠성이는 낭자의 댕기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내일 밤 모두가 잠들면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처녀는 주먹밥을 받아들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괜히 머물러서 은인께 짐만 되는군요. 차라리 제가 제 발로 나가서 주인 영감께 이실 짓고 하겠습니다. 처녀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돌쇠는 단호하게 그녀를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 테니 저를 믿으십시오. 밤이 깊어지자 눈발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잠들지 못하고 외양간 문 앞에 앉아 밖을 지켰습니다. 칠성의 방 쪽에서는 아직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가끔씩 그림자가 문창호지에 어른거렸습니다. 칠성 또한 잠들지 않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쇠는 손에 쥔 쇠스랑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만약 칠성이 쳐들어온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처녀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칠성은 자신의 방에서 획득한 붉은 댕기를 만지작거리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돌쇠, 이 녀석. 감히 주인 집 헛간에 계집을 숨겨 내일 아침 날이 밝자마자 영감님께 이 사실을 알리면 내 몫이 두둑해지겠지. 이참에 눈엣 가시 같은 돌쇠놈을 내쫓고 내가 머슴대장이 되는 거야. 칠성은 이미 승리라도 한 듯 김칫국을 마시며 킬킬거렸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밤바람 소리에 섞여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부자 댁 마당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최부자의 안방 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주인 영감이 기침하기만을 기다리는 하이에나처럼 그는 조급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연신 문틈을 기웃거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참모 할멈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마당을 쓰는 돌쇠의 빗자루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칠고 빨랐습니다. 마침내 안방문이 열리고 최부자가 헛기침을 하며 나오자 칠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납작 엎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영감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집안에 아주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 부자는 눈을 비비며 칠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호들갑이냐 해괴망측한 일이라니. 칠성은 돌쇠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며 비열한 미소를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붉은 댕기를 꺼내 최 부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돌쇠놈이 헛간에 외간 여자를 숨겨두고 밤마다 쌀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부르락 변해갔습니다.
그는 평소 쌀 한 톨도 아까워하는 사람이었기에 머슴이 쌀을 훔쳐 여자를 먹여 살린다는 말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뭐라 그게 사실이냐. 돌쇠, 이놈. 썩 나오지 못할까. 최 부자의 불호령이 마당을 뒤흔들었고 자고 있던 다른 하인들까지 모두 뛰쳐나와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돌쇠는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돌쇠는 담담하게 최 부자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진실의 순간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의기양양하게 앞장서서 외양간 쪽을 가리켰습니다. 영감님, 저기 헛간 횟집 속에 그 계집이 숨어 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최 부자는 몽둥이를 집어들고 씩씩거리며 외양간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내 오늘 요절을 내고 말겠다. 감히 내 집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해. 마을 사람들까지 대문 밖으로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외양간 문이 벌컥 열리고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어두운 헛간 내부를 비추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최 부자가 거칠게 걷어찬 외양간 문이 활짝 열리자 어두침침했던 헛간 안으로 눈이 부신 아침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놀란 먼지들이 허공에서 춤을 추듯 일어났고 그 너머로 깃집 위에 웅크리고 있던 여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인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남루한 옷차림 사이로 드러난 하얀 피부와 가녀린 어깨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기, 저 계집이 쌀도둑의 주범입니다요. 그의 목소리에는 돌쇠를 잡아넣었다는 희열이 가득 차 있어 듣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몽둥이를 바닥에 쾅하고 내리찍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런 발칙한 놈들을 보았나. 내 집이 무슨 자선당인 줄 아느냐.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외간 여자를 들이고 금쪽 같은 내 쌀을 퍼다 날라. 최 부자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 핏대가 서서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돌쇠와 여인에게 달려들 기세였으나 늙은 황소가 주인의 살기를 느꼈는지 거친 숨을 내쉬며 앞을 가로막고 서서 발을 구르는 통에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황소조차도 돌쇠의 착한 마음을 알고 그를 보호하려는 듯 했습니다.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던 돌쇠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 벌떡 일어나 외양간 입구로 달려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영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 처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다 제가 한 짓입니다. 추운 날씨에 죽어가는 사람을 참아두고 볼 수 없어 제가 데려왔고 배고파 하는 게 안쓰러워 제 밥을 나누어 준 것뿐입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시고 저 처자만은 보내주십시오. 돌쇠는 눈물로 호소하며 바닥에 머리를 도섰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돌쇠는 아픔도 잊은 채 오직 여인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의 귀에는 돌쇠의 애원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내 놈이 내 밥을 훔쳐다가 저 계집을 먹여 살린 죄는 몽둥이 100대로도 모자란다. 칠성아, 뭐 하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고 그 뒤에 있는 계집도 머리채를 잡아서 마당으로 패대기 쳐라.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칠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돌쇠를 밀치고 헛간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평소 힘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돌쇠였지만
주인 영감 앞이라 차마 힘을 쓸 수가 없어 칠성에게 속수무책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이 더러운 손을 뻗어 여인의 팔을 거칠게 움켜잡으려는 순간 웅크리고 있던 여인이 고개를 들며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네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더러운 손을 놀리느냐? 그 목소리는 비록 가늘고 떨렸지만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뜻밖의 호통에 기가 눌려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고 마당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여인을 주시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눈빛만은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뿜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모두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볏집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굶주려 초췌한 몰골이었지만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는 자태는 영락없는 양반집 규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양에 사는 이조판서 댁의 고명딸이다. 난리통에 피란을 가다 가족과 헤어져 길을 잃고 여기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다. 비록 지금은 곤궁한 처지이나 내 몸에는 명문가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녀의 당당한 선언에 마당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 코웃음을 치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조판서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양반 행세를 하려 들어 내년이 판서 댁딸이면 나는 옥황상제의 아우다. 최 부자의 조롱에 칠성과 다른 하인들도 덩달아 킬킬거렸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여인이 그저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미친 여자라고 단정지어버린 것입니다. 칠성은 품에서 압수했던 붉은 댕기를 꺼내 흔들며 죽죽거렸습니다. 영감님, 이 댕기 좀 보십시오. 때가 꼬질꼬질한 게 딱 봐도 훔친 물건 아닙니까? 어디 양반집 규수가 이런 곳에 숨어서 밥을 훔쳐 먹겠습니까? 여인은 칠성의 손에 들린 댕기를 보고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물건이다. 내 더러운 손으로 만질 물건이 아니니 당장 내놓아라. 여인이 손을 뻗으려 하자 칠성은 댕기를 뒤로 감추며 약을 올렸습니다. 오호라. 이게 그렇게 귀한 물건이라 이거지. 그럼 이걸 관아에 가져가서 내년이 도둑질한 증거로 삼아야겠다. 칠성의 비열한 태도의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참다 못한 돌쇠가 형님, 그만하십시오. 저분 말씀이 사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지만 칠성은 돌쇠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입을 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개중에는 눈썰미 좋은 아낙네들이 여인을 유심히 살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가만, 저 처자 손 좀 봐.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손이야. 그리고 저 말투도 예사롭지가 않아. 맞아. 거지가 저렇게 당당할 수가 없지. 혹시 진짜 양반아 씨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의구심 섞인 목소리가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이미 탐욕과 분노에 눈이 먼 최 부자는 사실을 확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라진 쌀과 떨어진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상황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미친 계집과 돌쇠놈을 당장 포박해라. 내 집사를 축낸 죄를 물어 멍석마리를 한 뒤에 관아로 넘길 것이다. 감히 주인을 능멸하고 거짓말까지 늘어놓다니. 내 오늘 본때를 보여주마. 주인 영감의 불호령의 머슴들이 밧줄을 들고 주춤주춤 다가왔습니다. 그들도 돌쇠와 친하게 지냈던 터라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밧줄을 보며 체념한 듯 눈을 감았지만 몸으로는 여인을 감싸 안아 보호하려 했습니다. 잠깐 여인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묶으려는 하인들을 노려보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쌀값을 갚지 않겠다 하였느냐. 내 가족을 찾게 되면 너희 주인이 입은 손해의 100배, 아니 1000배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당장 이 무례한 짓을 멈추어라. 만약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훗날 너희 주인은 물론이고 너희들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어 하인들은 다시 한번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거짓 없는 진심과 뼈 있는 경고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오히려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100배, 1000배 하이고 아주 입만 살았구나. 네가 지금 당장 내놓을 돈 한 푼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 전연의 주둥이를 매우 쳐라. 최 부자가 직접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 기세를 보이자 돌쇠가 황급히 앞을 막아서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영감님 제발 고정하십시오. 저 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보시면 가족들이 찾으러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참아주십시오. 만약 그때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돌쇠의 간곡한 청에도 불구하고 칠성은 옆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영감님, 저놈 말 듣지 마십시오. 둘이 짜고 시간 벌어서 도망치려는 수작입니다. 지금 당장 족치지 않으면 밤에 둘이서 야반도주할 게 뻔합니다요. 칠성의 이간질은 최 부자의 의심에 불을 붙였고 최 부자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몽둥이질을 하라고 재촉했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돌쇠는 쏟아지는 매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의 등은 이미 멍이 들고 옷이 찢겨나갔지만 그는 칠성의 발길질로부터 여인을 보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돌쇠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그만하시오. 제발 그만하시오. 내가 잘못했소. 차라리 나를 때리시오. 그녀는 돌쇠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지만 매정한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이 기회를 틈타 평소 미워하던 돌쇠에게 분풀이를 하듯 더욱 악랄하게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끔찍한 광경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거나 발만 동동 구를 뿐 섣불리 나서서 최 부자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의 위세가 워낙 등등했기에 누구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참모 할멈이 부엌에서 뛰쳐나와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영감님, 이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돌쇠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동안 이 집을 위해 소처럼 일한 놈 아닙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 처자도 보아하니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화를 어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참모 할멈의 절규에 최 부자의 몽둥이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처럼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는 참모 할멈마저 발로 차버리며 소리쳤습니다.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나 내년도 한패거리냐 썩 꺼지지 못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와중에도 여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 은인을 살려주세요. 헛간 앞마당은 돌쇠의 붉은 피와 여인의 하얀 눈물이 뒤섞여 비극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숨을 헐떡이며 잠시 매질을 멈추고는 하인들에게 굵은 동아줄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저 두 놈을 꽁꽁 묶어서 광에 가둬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끌고 가서 아주 엄벌에 처하게 할 테다.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밧줄로 돌쇠와 여인을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반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축 늘어진 채로 묶였고 여인 또한 거칠게 다루어져 손목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칠성은 묶인 돌쇠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꼴 좋다. 돌쇠야. 내가 말했지. 주인 영감한테 대들면 뼈도 못 추린다고. 내 놈이 아끼는 저 계집이랑 감방에서 콩밥이나 실컷 먹어라. 칠성의 악담에도 돌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여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크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둡고 차가운 광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광문이 굳게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최 부자가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칠성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 네가 아주 큰 공을 세웠다. 내 너에게 상을 내릴 테니 기대하거라. 광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묶인 채로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여인은 소리 죽여 흐느끼며 돌쇠의 상처를 걱정했습니다. 돌쇠님, 괜찮으십니까? 저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시고. 돌쇠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낭자. 다만 낭자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어둠 속에서 돌쇠의 쪽으로 몸을 숙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돌쇠님은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맹세코 이 치욕과 원한을 갚고 돌쇠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중천에 떴는지 지붕 위 눈 녹는 소리가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한두 필이 아닌 수십 필의 말이 땅을 울리며 달려오는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두두두두. 지진이 난 듯 마을 전체가 흔들리는 소리에 최 부자 댁의 개들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방에서 낮잠을 즐기려던 최 부자와 승리에 도취해 있던 칠성도 그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산적대라도 쳐들어오는 거냐? 최 부자가 당황하여 방문을 열고 나가자 대문 밖에서 하인 하나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관군입니다. 관군들이 떼를 지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부자 댁의 거대한 소슬대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젖혀졌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장수와 무장을 한 군졸들이 들이닥치며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최 부자가 평생 본 적 없는 압도적인 것이어서 최 부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등장은 돌쇠와 여인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마당에는 긴장감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갑작스러운 관군의 등장은 평화롭던 산골 마을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려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자 최 부자 댁은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말 위에서 위엄있게 내려다보는 장수의 눈빛은 호랑이보다 매서웠고
그 주위를 둘러싼 창과 칼들의 서슬퍼런 기운에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바짝 엎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다리가 풀려 마루에서 내려오지도 못한 채 덜덜 떨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칠성 또한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청의 출두가 아니라 마치 전쟁터의 장수가 적진을 점령하러 온 듯한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말에서 내린 장수는 투구를 고쳤으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당장 내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라.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어. 최 부자는 저도 모르게 마당으로 굴러 떨어지듯 내려와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소인은 그저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촌부이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는지요? 혹 세금을 덜 낸 것이라도 있습니까요? 최 부자는 이 말을 땅에 더시며 비굴하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혹시라도 자신이 저지른 고리대금업이나 소작농 착취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닌지 머리를 굴리느라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최 부자의 비굴한 변명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내 한양에서부터 귀한 분을 찾아 밤낮 없이 달려왔다. 이 근방에 낯선 여인이 들어온 적이 있느냐? 만약 거짓을 고한다면 내 놈의 목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최 부자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귀한 분이라니 자신의 집에 온 낯선 여인이라고는 헛간에 숨어있던 거짓골의 처녀뿐이었습니다. 그는 설마 그 더러운 계집이 장수가 찾는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필시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낯선 여인이라니요. 저희 집에는 그런 분이 오신 적이 없습니다요. 혹시 잘못 알고 오신 것은 아니신지요? 그때 눈치 없는 칠성이 옆에서 끼어들며 알랑거렸습니다. 헤헤, 나으리, 낯선 년이 하나 있기는 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귀한 분이 아니라 밥이나 빌어먹는 거지 발사계 같은 년입니다요. 저희가 지금 막 그년이랑 쌀 도둑놈을 잡아서 광에 가두는 참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범인을 잡았다는 것을 자랑하면 혹시라도 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주둥이를 놀렸지만 그것이 제 무덤을 파는 짓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수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무서운 기세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라, 광에 가두어. 당장 그 광문을 열어라. 지금 당장. 장수의 불호령의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가 광의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광 안에서 눈부신 햇빛을 마주하며 돌쇠와 처녀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몰골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돌쇠는 몽둥이질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채 처녀를 부축하고 있었고 처녀 또한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겨거지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참한 모습 속에서도 처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 칠성은 코웃음을 치며 속으로 저 꼴을 보고도 귀한 분이라 하겠나라며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처녀를 본 장수가 갑자기 아기씨라고 외치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인 박 장군, 이제야 아기씨를 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습니까? 대감 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기씨를 찾고 계십니다. 장수의 외침과 동시에 마당에 있던 수십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기씨를 뵙습니다. 그 우렁찬 함성은 산천을 울리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최 부자와 칠성의 입이 떡 벌어지며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처녀는, 아니, 이제는 명문가의 영예인 그녀는 장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키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 장군,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소. 내 비록 살아서 장군을 보나 했더니 하늘이 도우셨구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헛간에 굶주린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기품과 위엄이 뚝뚝 묻어나는 명백한 상전의 말투였습니다. 최 부자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몽둥이질을 하고 욕설을 퍼부은 여자가 진짜 이조판 서댁의 금지옥엽 외동딸이었다니. 이것은 영모죄에 버금가는 대역죄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히익하는 소리와 함께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그는 바닥을 기어가며 처녀의 발치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아, 아기씨, 아니. 아씨 마님 소인이 눈이 삐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칠성 또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자 얼굴이 흙빛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저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칠성은 비겁하게 주인을 팔아넘기며 살 길을 찾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영애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돌쇠를 가리키며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장군, 이 사람을 보시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이 추운 산골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을 것이오. 내 생명의 은인이니 귀한 약을 써서 당장 치료해 주시오. 장수는 즉시 군의관을 불러 돌쇠를 살피게 했고 병사들이 달려들어 돌쇠를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평상 위에 눕혔습니다. 돌쇠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낭자.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중얼거려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영애는 다시 시선을 돌려 최 부자와 칠성을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쌀 한 톨이 아까워 사람을 죽이려 들었고 진실을 말하여도 듣지 않았으며 힘없는 자를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그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니라. 그녀의 호통은 서리발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장수는 분노하여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습니다. 감히 대감마님의 여식을 능멸하고 폭행하다니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포박하여 형틀에 매달아라. 내 손으로 직접 목을 베어 대감마님께 사죄를 올리겠다. 장수의 칼날이 번쩍이자 최 부자는 기절초풍하여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군졸들이 달려들어 최 부자와 칠성을 짐승처럼 끌어내어 형틀에 묶었습니다. 최 부자는 살려달라고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러댔고 칠성은 엉엉 울며 잘못을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속이 시원하다는 듯 웅성거렸습니다. 저 구두쇠 영감.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꼴 좋다. 칠성이 저놈도 맨날 약한 사람 괴롭히더니 천벌을 받는구만. 그동안 최 부자의 횡포에 억눌려 살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순간은 통쾌한 복수의 현장이자 정의가 실현되는 축제의 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애는 칼을 든 장수를 만류했습니다. 장군, 칼을 거두시오. 내 비록 분하고 억울하나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소. 대신 저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 관아에 넘길 것이니 국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리게 하시오. 그리고 그 전에 저들이 돌쇠에게 가한 매질만큼은 똑같이 돌려주어야겠소. 영애의 명에 따라 병사들은 몽둥이를 들고 형틀에 묶인 두 사람을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굶주린 사람을 외면한 죄다. 이것은 은인을 모함한 죄다. 몽둥이가 내려쳐질 때마다 최 부자와 칠성의 비명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아리 쳤습니다. 매질이 이어지는 동안 참모 할멈과 다른 하인들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돌쇠를 간호했습니다. 참모 할멈은 따뜻한 물을 떠와 돌쇠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우리 돌쇠. 복 받았다. 복 받았어. 내가 뭐라더냐.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지 않더냐. 돌쇠는 군의관의 치료를 받고 통증이 조금 가라앉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초보다 영애가 무사히 가족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질이 끝나고 최 부자와 칠성은 거의 실신 상태가 되어 바닥에 늘어졌습니다. 영애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내 오늘 너희의 목숨은 살려주나. 너희가 가진 재물은 모두 부정하게 모은 것이니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이다. 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돌쇠에게는 그가 평생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을 넉넉히 하라.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한양에 있는 내 아버님께서 친히 군사를 이끌고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 말은 최 부자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거역했다가는 정말로 3대가 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최 부자 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포와 억압의 공간이었던 마당은 이제 정의와 환희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장수는 부하들에게 명하여 곡간을 열게 했고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세 이조판서 댁아기씨 만세를 외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최 부자가 평생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재물이 그의 악행 덕분에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배불리는 결과가 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돌쇠도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영애는 병사들이 구해온 깨끗한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서 거짓골은 찾아볼 수 없었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귀족 여인의 자태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너무나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천한 머슴일 뿐입니다. 어찌 저에게 이리 귀하게 대해 주십니까? 돌쇠가 고개를 숙이자 영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쇠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님, 신분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당신은 사람의 도리를 다했고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진정한 군자입니다. 내 오늘 비로소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으니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영애의 진심 어린 말에 돌쇠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천대받으며 살아온 그에게 군자라는 말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칭송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장수와 병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숙연한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댁 마당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주인인 최 부자와 칠성은 광에 갇혀 신음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한가운데에는 솥을 걸고 고기를 삶으며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돌쇠는 상석에 앉아 영애가 직접 따라주는 술을 받았습니다. 이 술은 지난날의 고통을 씻어내는 약주라 생각하고 드세요. 따뜻한 술 한 잔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돌쇠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밤하늘에는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돌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제 그의 고생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멍하니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죄가 아니라 복이 되어 돌아오는구나. 마당 한구석에서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최 부자 댁은 난생 처음으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는 풀렸고 악인은 벌을 받았으며 선인은 보상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애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돌쇠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쇠를 단순히 보상해 주는 것을 넘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돌쇠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가 받게 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지, 달빛만이 조용히 웃으며 그들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부잣댁 앞마당은 떠날 채비를 하는 관군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쳤고 구름 사이로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치며 온 세상을 눈부시게 밝혔습니다. 영애는 깨끗하게 단장한 모습으로 가마 앞에 섰고 그 곁에는 박 장군이 호위하듯 듬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진기한 구경을 놓칠세라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었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병사들의 갑옷과 말을 손가락질하며 제잘거렸습니다. 돌쇠는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다소 어색하지만 정중한 자세로 영애의 앞에 서서 작별 인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섭섭함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영애는 가마에 오르기 전 돌쇠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그 온기가 돌쇠의 거친 손을 타고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돌쇠님, 제 목숨을 구해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양에 돌아가 아버님께 말씀드려 반드시 돌쇠님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시오. 영애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돌쇠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기씨, 조심히 가십시오.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라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화려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말발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긴 줄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부자와 칠성은 마을 어귀에 멍석을 깐 채 무릎을 꿇고 앉아 행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장군이 다시 돌아와 칼을 뽑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꼴을 보며 혀를 찼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영애가 떠나고 며칠 뒤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최 부자는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엄청난 벌금을 문 뒤에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벌금을 내느라 그토록 아끼던 땅의 절반을 팔아야 했고 곳간에 쌓여있던 쌀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관찰사의 명에 따라 거의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위신까지 땅에 떨어진 최 부자는 충격으로 몸져 누워 바깥 출입을 하지 않게 되었고 집안에서는 더 이상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칠성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도 버림받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해 더 이상 마을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야밤에 보찜 하나만 달랑 메고 마을을 떠나야 했으며 그 후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을 해하려던 자가 결국 자신의 꾀에 넘어가 파멸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반면 돌쇠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볼 때마다 복 받은 사람이라며 칭송했고 그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하려 줄을 섰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한양에서 내려온 전령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술에 가득 비단과 쌀,
그리고 엽전 꾸러미를 싣고 왔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여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령은 돌쇠를 찾아와 이조판서 대감의 편지와 함께 상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감마님께서 따님을 살려준 은인에게 보내는 작은 성이에요. 또한 대감마님께서 관찰사에게 명하여 자네의 신분을 면천 면전시켜 주셨네. 이제 자네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 어엿한 양민일세. 돌쇠는 꿈만 같은 이야기에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종으로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양민이 되고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재물을 얻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한양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마님, 아기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돌쇠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지난 세월의 서름을 씻어내는 정화수와도 같았습니다. 참모 할멈도 옆에서 돌쇠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거봐라. 내가 뭐라더냐.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지 않더냐. 돌쇠는 받은 재물로 가장 먼저 마을 양지 바른 곳에 집터를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준 참모 할멈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살기로 결심하고 할멈과 함께 살 널찍하고 튼튼한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목수들이 앞다투어 달려와 일을 도왔고 동네 장정들도 제 일처럼 나서서 돌을 나르고 흙을 개어주었습니다. 돌쇠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새참을 넉넉히 대접하고 품대도 후하게 쳐주었기에 공사 현장에서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댁에서 들리던 비명소리와는 대조적인 행복한 노동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집이 완성되던 날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돌쇠는 소를 잡고 떡을 하여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전에는 감히 겸상도 할 수 없었던 마을 촌장님도 참석하여 돌쇠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돌쇠 자네, 이제는 김서방이라 불러야겠구먼.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 인심이 아주 후해졌어.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거만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예전처럼 순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웃을 보면 곡식을 나누어 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왔습니다. 최 부자는 멀리서 들려오는 잔치 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서 쓴 입맛만 다셔야 했습니다. 그는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날의 과오를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예전처럼 떵떵거리며 살던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불 10년 괜부 신년이라 했던가. 그의 몰락은 마을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남겼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돌쇠가 처음 처녀를 구했던 그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상황은 그때와는 천지 차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틈새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머슴방이 아니라 든든한 석가래가 받치고 있는 따뜻한 기와집 안방이었습니다. 창호집 문 밖에는 바람소리가 윙윙거리며 매섭게 울어댔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궁이에는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아랫목은 절절 끓어 엉덩이가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돌쇠는 밥상 앞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이 밥에 고깃국, 그리고 참모 할멈이 정성스레 담근 김치가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인이 남긴 식은 밥덩이 하나에도 감지덕지했건만 이제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남을 음식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돌쇠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헛간에서 떨던 처녀,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던 따뜻한 눈빛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쇠야, 밥 식는다. 어서 들어라. 찬모 할멈이 웃으며 건네는 말에 돌쇠는 눈을 뜨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같이 드시지요. 돌쇠는 할멈의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며 오순도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꿀맛처럼 달콤했고 국물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뒤 돌쇠는 상을 물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돌쇠에게는 그 소리가 더 이상 두렵거나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는 따뜻한 방 안의 평화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으며 생각했습니다. 착한 마음을 먹으면 언젠가는 복이 온다더니 옛말 그른 거 하나 없구나. 돌쇠의 마음은 소미불처럼 포근해졌고 어느새 스르르 눈이 감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는 굵직한 대들보가 든든하게 집을 지탱하고 있었고 방구석에는 화로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옆방에서 새근사근 잠든 참모 할멈의 숨소리를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도 생겼고 편안히 쉴 집도 생겼습니다. 다시는 추위와 배고픔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를 더없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깊은 숨을 내쉬며 편안한 자세로 돌아 누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의 모든 집들이 눈 속에 파묻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돌쇠네 기와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돌쇠의 따뜻한 마음씨가 하늘에 닿아 만들어낸 구름 같기도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의뢰 그렇듯 돌쇠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남을 돕는 손길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진리를 세상에 남긴 채 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눈 내리는 밤, 헛간에서 피어난 작은 자비심이 커다란 행복의 열매가 되어 돌아온 돌쇠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돌쇠처럼 따뜻한 마음 하나 품고 주무시면 오늘 밤 꿈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복덩이가 굴러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는 잊으시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돌쇠가 느꼈던 그 평온함을 느끼며 편안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부디 좋은 꿈 꾸십시오.